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바로 알기 강사 송신혜입니다. 오늘부터 고조선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관련 자료로는 김상태 님이 쓰신 고조선과 21세기라는 책과 고조선 논쟁과 한국민주주의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많은 지금 고대사와 관련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논란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분들의 이름에 존칭을 생략하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고조선 논쟁이 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느냐. 한마디로 우리 단체인 사단법인 우리 역사 바로 알기의 존재 이유와도 좀 관련이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유튜브 구독자 10만을 돌파를 해가지고 실버 버튼도 받고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대사 그리고 왜 역사가 왜곡이 되어서 우리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이런 단체가 존재하는지 그 존재 이유를 이야기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고조선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고조선 논쟁은 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주류 고대 사학계의 이권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류 고대 사학계라고 한다면 주로 강단 사학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폐쇄성과 그 억압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폐쇄성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 고대사의 경우는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의 국문학이라든지 그 나라의 그 오래된 역사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분야 이면서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 폐쇄성이 좀 짙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고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대일항쟁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제강점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기 동안에 일제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의 역사보다 짧게 줄이기 위한 많은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사라고 하는 일본인의 시각에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왜곡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보다 더 앞선 역사를 없애기 위해서는 조상, 단군을 부정하게 하라라는 교육 시책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듯이 우리의 단군에 대한 이야기는 1920년 이후로 많이 사라지게 되고 왜곡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그 위에 고려 때의 기록에도 우리의 단군의 이야기는 많이 나와 있지만 본격적으로 말살되고 없어진 것은 바로 1920년대부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1920년 대일항쟁기에 이렇게 왜곡되었던 역사가 1945년 이제 해방을 맞이했는데 왜 다시 복원이 되지 않고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친일 청산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친일의 일제에 복무했던 그 많은 학자들이라든지 지식인들이 해방이 되고 나서 뭐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처럼 짧은 기간에 어떤 침략의 역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금방 극복이 되었겠지만 우리는 35년간의 그 긴 역사 동안에 이루어져 있던 그런 일제 강점기 그 시기에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해방 이후에 청산하지 못했던, 그래서 그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우리나라의 주류 학계에 존재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그전엔 경성제국대학교였죠. 서울대학교로 되면서 서울대에서 지식인들을 많이 배출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대학에 강단에 서게 되면서 조선사, 일제가 만들었던 조선사가 해방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김상태 이분은 이러한 것들이 그 친일 청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민주주의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2015년이었나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예에 어떤 예가 있냐면 이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때에 이것을 주도한 주요 인물들인데요. 보면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황우여 이렇게 이어지는 이 인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현대사, 근현대사를 박근혜의 아버지이죠. 박정희 대통령을 올려주는, 복원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했던 그 국정화 교과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 국정화 교과서가 근현대사 위주의 어떤 변화를 요구했던 그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에서 학계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김정배, 이 당시 국사편찬위원장이었거든요. 이 김정배,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고대사를 했던 분입니다. 주류 고대사학계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왜 현대사의 교과서, 국정화 교과서를 하는 데에 총 필진의 대표자가 되었느냐. 그것은 이 고대사학계가 정권과 어떤 유착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해서 이 김상태 이분은 고대사의 문제는 고대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제 강점기의 문제만이 아니고 현재의 민주주의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주류 고대 사학계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의 집필 총 책임자가 바로 고대 사학계의 원료인 김정배가 되어 있고요. 이 주류 고대 사학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학회지라든지 그다음 연구소의 요직을 독점을 하고 있고, 또 학위를 부여하는, 그러니까 이제 논문을 지도하고 그 석사학위라든지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를 하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학위 부여에 있어서도 큰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정부의 어떤 역사학과 관련된 연구비, 국책 연구의 그 연구비도 많은 부분을 이 주류 고대 사학계들이 독점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 우리나라의 고대 사학은 해외 학계에 검증이 없는 유일한 학계가 바로 한국의 고대 사학계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들만의 그 리그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주류 고대 사학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계에서는 고대 사학계는 주류 고대 사학계뿐만이 아니고 진보 사학계도 있는데요. 이 진보 사학계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친일 청산과 독재 청산을 외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업적이 친일 인명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친일 인명사전에 바로 이병도, 조선사 편수회의 촉탁이었던 이병도가 여기에 친일 인명사전에 기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인물인데, 이 진보 사학계 또한 우리 고대 사학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류 고대 사학계, 진보 사학계, 재야 사학계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는 이러한 고조선 논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조선 논쟁은 우리 국내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고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고대사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주변국과의 관계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주변으로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일본, 그 다음에 바다 건너 미국, 이렇게 전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드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주변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러한 강대국들 속에서 서로의 이권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김상태님은 지금은 고조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일부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생각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30년 내에 이러한 고조선 논쟁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본이 지금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그 규모가 일경에 해당된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요. 그런 일본이 재정 적자로 많은 국력이 흔들리고,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어떤 시진핑 체제가 붕괴되고, 그리고 서구나 미국의 경우는 극동아시아의 파트너로서 일본이 아닌 우리 한국을 선택하게 되는 그때에 바로 이 고조선 논쟁이 전 세계적으로 떠오를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런 역사, 특히 고대사는 국력과 직결이 되는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고조선 문제는
과거의 문제, 아주 먼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많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조선 논쟁의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상태님은 대고조선론과 소고조선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고조선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건국 시기는 기원전 2000년 이전의 고대 국가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죠. BC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이 단군 앙검에 의해서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건설되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를 이루었다라는 거고요. 소고조선론이라고 해서 이 고조선을 아주 작게 보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기원전 100년 무렵에 국가의 형태를 이룬 것이 아니라 부족연합 수준의 집단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리장성 동단,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어디이냐, 그 위치에 관련해서는 대고조선론자들은 산해관이다. 지금의 북경 근처의 하북성 갈석산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소고조선론자들은 요하에 있다. 즉 뭐냐, 이 산해관에서 동쪽으로 한참 이동을 한 동쪽 요동반도 지역에까지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그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의하면 중국의 만리장성은요, 이게 1980년대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는데요. 서쪽에서 동쪽까지, 동쪽 끝은 허베이성의 산해관이며 서쪽 끝은 간수성의 가욕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리장성인데 지금은 동북공정, 중국의 동북공정에 의해서 이 만리장성을 더 늘려서 지금은 3만리장성에 이르는 그런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동북공정을 통해서 많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동쪽 끝에,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진나라 중국의 영토가 어디까지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만리장성 동단 끝이 여기 산해관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더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요하 근처까지, 우리나라 국토 근처까지 와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한사군의 낙랑군, 한사군 중에서 낙랑군의 위치가 어디이냐 하는 문제도 대고조선론자들은 한반도 밖인 만주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소고조선론자들은 한반도 안, 지금 북한의 평양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중국의 한사군이 우리나라 영토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중국의 동북공정의 그 논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한반도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북한 땅 평양까지도 옛날에 우리 중국의 영토였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소고조선론자들의 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고조선론자의 지도, 대표적인 윤내영 교수의 지도를 본다면 그 당시에 고조선은 이렇게 큰 흑룡강 위쪽까지 해서 이렇게 영토가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소고조선론자 대표적인 송호정 교수의 경우는 고조선이 이렇게 조그맣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묻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중국과 일본, 중국이 우리나라 역사를 얼마 전에는 또 그저께는 또 아리랑까지도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중국에 대항해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다 대항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국내에서 지금 서로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송호정님은 보세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교원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교원대가 뭡니까? 한국교원대학교 교사들을 양성하는 최고의 대학교의 국사학과 교수님인데 요렇게 고조선을 조그맣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요대로 배운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런 이제 어이가 없는, 이 지도를 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본다면 예전에는 제야사학, 강단사학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강단에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으로 윤내연 교수님, 그 다음에 신용화 교수, 그리고 그 제자인 복기대 교수 이렇게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서고조선론자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노태돈 교수, 서영수 교수, 그리고 그 제자인 송호정 교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고조선론의 그 뿌리까지 올라가 본다면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 단재 신채호 선생 위당 정인보 선생, 그리고 김교헌 선생님 이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서고조선론자는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온 이병도가 시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병도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의 그 제자들로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조선사 편수회에서 우리 조선사를 일제의 시각으로 만든 거기에서 활동했던 그 사람이 되겠죠. 이런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고조선론에서도 소고조선론의 중심지 이동설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서영수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윤내연 교수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병도의 학설로 그냥 국내 평양에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윤내연 교수가 너무 많은 그 자료라든지 중국의 문헌들로 대고조선론을 이야기하자 이 소고조선론자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새롭게 나오는 것이 바로 중심지 이동설이라 그래서 전기 고조선은 이쪽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후기 고조선은 이렇게 국내였다. 이후에 소고조선론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어쩔 때는 여기 만주 지역에 이렇게 고조선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고조선에 대한 자부심 이런 거를 이야기하다가도 결론은 뭡니까? 나중에는 국내에서 있었다. 그래서 한사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여기 국내 평양에 있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지 이동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대고조선론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대고조선론자 윤내현 교수가 되겠습니다. 1939년생이시고요. 단국대 사학과 교수 부총장을 지내시고 그 다음에 하버드대 인류학과 개건 교수로서 1980년대에 하버드 대학에 계시면서 많은 외국 서적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북한의 서적도 같이 보고 외국의 그런 인류학자, 그 다음 중국학자, 대만학자들을 만나면서 교류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조선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문화관광부 문화재위원이라든지 또 남북역사학자 공동학술회의의 남측 단장으로서 북한 지역에 우리가 지금은 가볼 수가 없잖아요. 북한 지역에 남아있는 그 고구려라든지 고조선 그 지역의 공동학술회의를 진행했던 단장으로 활동하셨고요. 이후에는 단군학회라든지 고조선 학회의 회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좀 건강상의 문제로 많은 활동을 하시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분의 인터뷰 기사라든지 강연을 아주 그 예전의 강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윤내연 교수는 처음에 상황조사 연구라든지 중국의 원시시대라는 책, 그 다음에 상주사라고 해서 중국 문헌을 많이 보고 중국의 문학작품이라든지 그 역사 자료 이런 걸 통해서 중국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의 이야기들을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우리 고대사를 이야기할 때 소고조선 론자들이 제일 먼저 입을 뗄 때 뭐라고 뗍니까? 이 당시에 기록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항상. 그런데 이 윤내연 교수는 중국 고대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있을 때 외국의 학자들과 외국에서 자료들, 그 다음에 북한의 자료들도 보면서 우리의 그 사서는 많이 없지만 그 국경을 접해 있던 중국 측 자료가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측 자료에 중국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을 쭉 다 추려가지고 이제 이러한 책들을 쓰게 됐는데요. 아주 중국의 원시시대라든지 상주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윤내연 교수님은 1982년에 기자신고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고조선 논쟁에 불씨를 붙인 그러한 논문, 아주 중요한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자조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기자라는 사람의 이동을 한번 보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됐느냐 봤더니 중국의 은나라가 멸망한 후에 망명을 해온 기자, 그리고 기자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 일족속들을 같이 오면서 그 후손이 마지막 정착을 한 곳이 바로 산해관 부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면서 고조선이라든지 그 이후에 위만조선의 위치, 한사군의 낙랑군의 위치가 한반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병도 계열, 그리고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일제 학자들이 조선은 원래 옛날부터 북쪽은 중국의 침략을 받았었고 남쪽에는 가야의 임나 일본부설까지 이야기해가지고 거의 조선이라는 민족은 옛날부터 중국과 우리 일본의 식민지였던 그런 미개한 국가다, 힘없는 그런 나라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그 지도를 왜곡했던 지도가 그것이 아니고 한반도 밖에 이 한사군 중에 낙랑군의 위치는 우리 한반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이야기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중국의 동북 공정에 대항할 수 있는 논리가 바로 이 윤내영 교수의 이러한 논문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정작 우리 학계에서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윤내영 교수는 자기가 기자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나서 다른 연구를 하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자 신고라는 걸 내고 딴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류 고대사께서 엄청나게 비난을 한 거예요. 이 기자 신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내영 교수는 내가 이걸 내면 이후에 많은 그 역사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기자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고조선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다양한 논문이 나오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논문을 썼는데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그냥 비난을 이 논문에 대해서 너무 그 학문적인 비난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그런 맹목적인 비난을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비난을 통해서 윤내영 교수는 내가 그러면 이거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내가 해명을 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고조선 연구를 더 하시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82년 기자 신고 이후에 또 다른 논문을 내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위만조선과 한사군의 위치를 이 윤내영 교수는 요쪽이다.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갈석산 주변에 낙랑군과 위만조선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 중국이 우리 국토 안에 한반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이론을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986년에 이제 드디어 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고조선이 뭔지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만든 것이 바로 한국 고대사 신론이라고 하는 책을 86년에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대 사회의 형태가 무엇인가, 그리고 고대 국가론을 이야기하고 이 고대 국가론을 고조선에다가 적용합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겠지만 소고조선론자들은 이 고조선이라는 것은 국가의 형태가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부족들이 모여있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윤내영 교수는 그렇지 않다. 국가인지 아닌지의 기준은 바로 법률이 있나 없나이다. 그리고 또 조세제도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해서 그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고조선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요. 8조 근법 이런 거 배우셨죠. 이렇게 법이 있기 때문에 이 고대 국가의 고조선이 해당이 된다라는 주장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조선의 위치라든지 영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중국의 문헌 자료들을 제시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 위당 정인보 선생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는데, 정인보 선생은 낙랑 유무를 비판했던 그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 자료들도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도 하시고, 한사군에 대한 검토라든지 위만조선과 고조선 도읍지가 여러 차례 변천 이동을 했던 그 이야기도 여기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1986년에 이 책을 쓰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끄덕끄덕하고 고조선에 대한
그 이전에 나를 비난했던 것을 이제 비난을 거두겠지 했는데 뭐예요? 더 심한 비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냐? 윤내연은 이거는 북한 학자 리지린의 논문을 표절했다라고 하면서 표절 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표절뿐만이 아니라 이거 간첩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당시는 1986년이니까 아직도 그 군사정권 아래에 있었고 또 뭐죠? 그 반공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안기부까지 가서 신문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나라의 고대사, 우리 민족의 자랑스럽고 올바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을 못 줄 망정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그것도 국내 연구진이 같은 그 사학 공부한다는 그 교수 학계에 있는 분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안기부에 잡혀가가지고 간첩 공격을 받았다는 이게 웬 말입니까? 정말 어이없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1994년에 그 이름에도 빛나는 고조선 연구라고 하는 책을 이제 쓰면서 대고조선론을 총 집약한 그런 집대성한 고조선 연구라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조선의 사회, 경제, 문화, 종교에 대한 모든 연구를 담게 되고요. 소고조선론에 대한 총체적인 비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1982년부터 그 기자 신고를 내면서부터 1994년 10여 년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에 많은 비판, 뭐 표절을 했느니 양심적이지 않은 그거라느니 이 당시에는 무조건 빨갱이 이름만 붙여도 무서운 그 시대에 빨갱이라느니 안기부에까지 잡혀가는 이런 어이없는 일들까지 겪으시면서 이 고조선 연구를 손 놓을 법도 한데 뭐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 대한 확신과 문헌, 자료 그리고 이분은 고대사에 대한 그 연구를 꾸준히 해오셨기 때문에 탄탄한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두꺼운 책. 지금 고조선 연구는 이건 예전에 이제 일지사에서 낸 책이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주문해서 받은 책은 이렇게 다시 판본이 되어 가지고 두꺼운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을 우리가 앞으로 다 같이 한번 읽고 공부해 보는 시간을 이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